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일 보내셨습니까?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기대 이상의 고용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모처럼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초반 1%대까지 급등하던 증시, 그리스의 루머죠. 독일 슈피겔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좀 남긴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을 5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초반에는 고용 서프라이즈로 힘차게 증시는 출발을 했지만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가 지수는 상승폭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고요. 또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품값은 하락 전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리스 루머에 대해서 유로존 관계자들이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지만 그 우려감은 시장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지난 주 장에서 0.43% 올랐습니다. 12,638.7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 이상 오르면서 2,827.5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0.3% 이상 뛴 1,340.2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타난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가 됐는데요. 네, 고용 지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지난달보다 24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2010년 5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민간 고용자 수도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4월 민간 고용자 수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26만 8천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승폭은 2006년 2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네, 민간 비농업 고용 수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로 풀이가 되면서 그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4월 실업률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요. 9% 넘게 나타나면서 이 지난달보다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이유는 올 들어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했던 사람들이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불안감을 준 재료도 있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잡지 슈피겔을 인용해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리스 정부는 재무장관 성명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하고 나섰지만 그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네, 개별 업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품목 가운데 25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트 푸드가 2.07%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네, S&P 500 업종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가운데 원자재주와 에너지주가 특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크래프트 외에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대부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비자가 0.9% 올랐고요. 또 토목 건축회사인 플루오가 7.8% 각각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0.7%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미국의 지표는 이 고용 서프라이즈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이 상반된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 모습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석 부탁드립니다. 역시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유로화 붕괴 네. 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당시에 그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유로랜드 회원국이 같이 이렇게 한 틀에서 묶여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가지 부류다. 그래서 소위 그 유로화를 그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율과 금리와 주가라든가 재정 적자에서 네. 일정한 그 조건을 그 수렴시키는 소위 그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 유럽 그 수렴 조건에 맞는 그 회원국들은 보통 good apples다 해서 네. 사실 건전한 회원국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랜드 회원국이긴 하지만 유로화 도입을 위해서 또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 요건, 경제 그 수렴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국가들을 보통 무늬만 회원국이다, bad apples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 good apples와 bad apples를 같이 놓으면은 항상 경제에서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good apples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가 이렇게 단계에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라내는 이런 작업이 있을 것이다 하는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 독일의 유력 경제 전문지에서 앞으로는 그리스의 유로화 탈퇴, 다시 말하면 무늬만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 이 소식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가 1.48달러대까지 올라갔습니다는 1.43대까지 폭락하면서 역시 유로존에 대한 붕괴 우려 이것이 미국 증시를 자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휴일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증시에서 징검다리 휴일을 지금 이렇게 봐고 있습니다는 네. 나라 밖에서는 지금 상당히 증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는 국제 상품 가격이 단계가 떨어졌다든가, 네. 그다음에 유로화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일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미중 간 경제 전략 대회, 여기서 위안화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이 역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이번 주에는 향후의 증시의 흐름의 변곡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 변수들이 대부분 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미래에셋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드셔서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동안 증시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한 76% 예상치를 웃돌게 나옴에 따라서 비교적 순탄한 흐름, 이런 어닝 서프라이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는 네. 그런 낙관론에 심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변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보면 1, 4분기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증시 이 모습까지는 비교적 좋은 모습이 전개되다가 항상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계절적 관행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이 심리 상황과 맞물려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 측면을 좀 잘 염두에 둬서 투자 전략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상품 가격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각국 증시 저마다의 시장 재료로 인해서 각국 시장들 다 제각기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마켓 중에 먼저 상하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입니다. 지난주 0.3% 이상 내리면서 2,863.8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2주간 200포인트 이상 급락한 모습인데요. 시장에 나왔던 재료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은행장이 금리와 지준율 수단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오는 11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대형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지난달보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월 중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욱 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금속 관련 업종이 4% 이상 빠지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여행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또 은행 관련 업종도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국제 원유 가격 하락과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입은 항공주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는 상하이 증시와는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3% 오르면서 12,848.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금속 가격 같은 이런 상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와 에너지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또 수혜를 입은 항공주는 크게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도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6% 오르면서 18,518.8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국제 원유와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외국 투자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국제 원유 가격이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요. 최대 트럭 생산업체인 타타모터스와 항공주 제터 에어웨이스가 이익 개선 기대로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RTS 지수도 올랐습니다. 1.03% 뛰면서 1936.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국제유가 하락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익 개선이 되는 이 최대 항공주 에어로플로트가 8%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로즈네프트는 이 신규 수주 호재로 급등을 한 반면에 이 국제 비철금속 약세로 귀금속 생산업체인 폴리메탈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도 최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 뛴 64,417.3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가 상승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인데요.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재무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업체가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소매 업체들도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은을 비롯한 상품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러한 상품 가격 폭락이 증시에 미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품 위기, 증시로 전염 소지 얼마나 되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네네. 최근 이제 3년간 끌어왔던 금융위기가 끝나서 그런지 차기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교롭게도 그런 시점에 이 은을 비롯한 국제 상품 가격 많이 떨어져서 네. 그 차기 위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요즘 그 글로벌 증시의 시장 참여들의 그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지금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그 3년 동안 끌어왔던 금융위기 문제를 좀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내리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화 유동성이라든가 주가 같은 금융 변수를 이렇게 중시하는 시각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주가가 위기 이전은 전부 회복했죠. 네. 그래서 위기가 끝났다는 시각 이런 것이 이제 한편에 있고요. 그러나 위기 극복의 3단계를 볼 때에는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극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시각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 국제금융시장 보면 한 개인의 위기든 국가의 위기든 기업의 위기든 모두 그 위기 극복의 3단계 이론으로 평가합니다. 네. 보통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그 부도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떤 관점에서 흐르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은 이렇게 돈이 부족한 이 문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liquidity crisis, 유동성 위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네. 이러한 돈을 막지 못하다면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보통 금융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그 균열의 상태에 가는 것을 보통 시스템 크라이시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크게 리얼 섹터, 실물 경제와
파이낸셜 섹터 금융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 금융 섹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기업에 필요한 그 자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가, 또 실물 경제에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그 위기 단계를 본다면 역시 제일 먼저 돈이 부족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을 극개선시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 금융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실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이런 위기 극복의 그 3단계를 볼 때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 8분응선은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그 2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전히 위기 극복 과제가 남아있다 해서 사실 이 과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것인지 하는 평가가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 모든 위기는 발생 3년 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3년 주기설도 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위기 발생 3년 차에는 3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고, 네. 이게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사실 과거 위기 보면 3년 차에 많이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위기가 클수록 사실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상태에서 당초 예상보다 위기 극복이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네. 그렇죠. 그러나 위기 발생 그 3년 차 가면 대체로 그 사람의 심리가 좀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모럴 해저드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어떤 인식보다는 상당히 낙관적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도 위기 발생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는 바로 긴박하게 흐르는 그리스의 탈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히 알아봤습니다는 인플레 문제라든가 또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재정 지출로 인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채무 문제 이런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미국의 국가 신용도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이러한 그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그 극복을 위해서는 좀 더 그냥 이렇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 주체인 노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위기 3년 차에는 그동안 그 이렇게 극복한 부분에 대한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그 남아있는 위기 극복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낙관적 위기 극복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낙관적 심리가 흐르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시장이든 그 거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이 거품을 발생할 것을 노려서 여러 가지 그 투기 세력이 개대되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 실물 경제와 이 여러 가지 자산 부분에 괴리 네.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자칫 정책적으로 잘못 대응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정책의 실패까지 겸유하면서 위기 발생의 그 3년 차에는 또 다시 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런 것이 위기 3년 그 주기설이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에 위기가 3년 차이가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그 조짐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얘기했던가 하는 것을 사실 그 유럽 재정의 같은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품 시장의 거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각국의 그 정책 대응에서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 그 정확하게 정책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성급한 그 출구 전략이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과정에서 정책이 자꾸 혼선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차기 위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오는 사항이 글로벌 증시의 시장 참여자 사이에 상당히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년 위기설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군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올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대목은 뭐 사람의 관행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의 관행으로 정확하게 이게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 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하면서 실제로 그 투자 행위에 있어서는 그런 변경을 초래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위기를 보면 꼭 10년마다 반복됐습니다. 그걸 잠시 좀 살펴드리면 1987년에는 뭐 투자자분이 기억하기 싫은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는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그 대폭락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에 그 증시 부분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다시는 그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는 꼭 10년 후인 1987년에
아시아 그 외환위기, 즉 신흥국에서 그 통화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때 이후에 IMF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는 사실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봤습니다는 정작 그 10년 후인 2007년에는 금리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봤던 미국에서의 주택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죠. 이러한 그 3년 또 10년 동안에 이렇게 위기가 반복된 사실을 보면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 신흥국 차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 통화시장, 그다음에 주택시장. 당연히 그 다음에는 상품시장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상품시장의 거품 우려 여기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긴박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것 이런 것이 차기 위기로 그 지목됐던 것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상품 가격 폭락 사건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주에 그 최대 감신사로 부각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신흥국의 상품 시장 순서다. 그런데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직장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재테크에 은을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떨어져서 속상하다 이런 사연을 보냈던데요. 이렇게 은을 비롯한 상품 가격이 폭락하는 걸 심상치 않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모든 거품이 발생하면 네. 사실 거품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국제금리 시장에 23년 종사합니다는 모든 거품은 붕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지금 boom and bust 이론이다 해서 사실 거품이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된다 하는 이게 이제 boom and bust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품은 뜻하지 않는 순간에 여기 이제 월가에서는 someday, sometimes 우리나라 네. 발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네. 이게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앞서 그 직장인께서도 인용해 직장께서도 아마 은을 비롯한 가격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람에는 그렇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 네. 다른 이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someday, sometimes 이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는 이게 데일리 방송이 되지 않고 올해 1월달, 2월달에 아마 주간 방송이 됐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돈을 갖고 은값이라든가 기금속 가격이 올라갈 때 그 투자라는 것은 기대 수준을 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러한 그 방송을 통해서 좀 균형된 시각을 갖아달라. 그러니까 모든 그 거품이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붕괴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은에 대해서 투자하고 기대 수준을 갖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 사람이 참 기에 거슬린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이 이렇게 딱 닥치면 네. 왜 그 사람이 저렇게 그때 심지어 얘기했던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높을 때 모든 돈을 이렇게 쏠림으로 네. 한꺼번에 투자했으면 지금 엄청난 아마 재산 손실이 나왔을 거로 이렇게 울고 생각하고요.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네. 모든 거품은 붕괴된다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냥 치솟을 거로 보았던 그 은을 비롯한 기금속 가격이 사실상 은에 대해서 증거금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 그 가격의 상승세에 일정하게 보면 특정한 사건에서 금이 가면 네. 바로 뭐냐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건 이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마진컬이다 이런 표현을 네. 씁니다. 이런 마진컬이 쓰면 다른 그 주택시장과 달리 상품시장에서는 이 마진컬에 의해서 자본금의 부족 현상은 기존에 그 투자했던 기금속과 원자재를 팔아서 이것을 매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얘기로 보면 닐레버리지 과정이다.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국제 그 상품 시장은 누님 말씀대로는 다른 그 어떤 시장보다도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를 그 가점적 시장 구조 이렇게 가는데요. 이러한 그 시장의 구조에 있어서 보면은 딜레버리지에서 상품을 내놓으면 가격이 동일한 그 물량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그만큼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사태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제 상품 시장이 형성됐던 거품이 이번에 증거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그 신뢰의 금이 가다 보니까 네. 국제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사실상 부밴드 버스트 이론에 대해서 거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거품이 지금 이렇게 해소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에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라는 네.
지금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리저리 급등함에 따라서 네. 신흥계 인프레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했던 측면이 지난 1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제 상품 가격에 그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손실이 본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차원에서 보면 그 코스트 푸시지 즉 그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 요인을 좀 줄여주면서 네. 세계 경제가 지금의 실물 경제 여건에 맞게끔 정상을 그 되찾아가는 상품분의 쏠림 현상이 좀 제거되면서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런 측면의 긍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글로벌 사회에서 각 시장 간에 서로 연계성이 있을 때는 특정 시장 상품 가격이 폭락하면 상품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측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신흥계 인플레 문제가 더 경제 여건 이상으로 증폭이 됐고 경제 여건 증폭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강도 있게 이렇게 추진하지 말아야 될 그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네. 신흥국의 그 인플레 대책에 강도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에 투자했던 부분이 당신이 예측한 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외국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국제 상품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현상은 다른 측면에서 인플레를 좀 줄이면서 정책이 제기도에 들어가는 이런 그 긍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너무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을 견제하지 마십시오. 뒤늦은 낙관론에 영합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균형적 시각이고 그다음에 상품 가격 내려갈 때도 균형적 시각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상품 가격이 폭락한 걸 계기해서 이쪽 지역에 이쪽 부분에 그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은 많은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최근에 그 상품 가격의 하락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선 치더라도 너무 그 이렇게 뭐 일부에서는 패닉이다, 어떤 매스컴에서는 네. 패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자체는 사실 상품 가격 폭락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서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인플레든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상품 가격만 놓고 본 이런 시각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렇군요. 글로벌 사회되고 위기 극복 이후에 젤리형 상태 모든 것이 스탠다드가 되니라 젤리형 상태에 있을 때는 낙관적일 때도 이 떨어질 때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를 생각하는 이런 그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상품 시장이 증시로 미칠 영향,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증시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그 증시 참여자들은 이 상품 가격 하락이 증시에 그 과연 전형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상 그 증시는 거품 정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증시의 그 거품 정도를 파악하는 보편적 잣대에 해당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는 PR과 같은 그 주가 수익 대비 이런 그 거품 정도로 파악해 본다면 그렇게 그 경제 거품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증시를 비롯해서 자산 부분의 그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히 증시에서 그 전염될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상품 시장에서 증거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증시에서 자금의 그 보전 현상인 딜레버지가 증시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떠한 시장과 달리 상품은 마진 콜의 딜레버지가 봤을 때는 마진 콜의 딜레버지를 상품 가격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다른 그 시장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마진 콜에 의해서 딜레버지 과정에서 증시로 전염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최근에 그 상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사실상 그 인플레라든가 이런 문제에 다소 좀 안정적 효과를 가져간다면 증시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그렇군요. 주말에도 사실상 유럽의 그리스의 그 탈퇴, 유로화에 대한 탈퇴 문제만 없었다면 고용 지표 같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받쳐질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 있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락 현상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또 국제 원자가 하락에 따라서 인플레 문제도 줄일 수 있고
경제정책도 좀 제자리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장 초반에는 1%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상품시장 폭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님이 말씀드리는 네. 상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독과점 시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네, 3년 후에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목이 이런 귀금속 시장입니다. 그러나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투자했던 게 3년 후에 10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급등력 현상이 발생한다면 투자한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안한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사실 몸에 아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기금속이든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상 그 투자할 때 위험 관리를 특별히 신경 쓰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쪽 지역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예. 가격의 그 재테크 시장의 특성상 그래서 항상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같이 해서 보조적인 포트폴리오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한다면 그거는 뭐 이렇게 권유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쪽 부분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 몰빵 투자는 이런 그 투자는 절대적으로 금물할 것을 이번에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투자자 여러분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도 증검다리 휴일이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